안녕하세요. 크리스토퍼 알렉산더라는 건축가가 27년 동안 쓴 책이 있습니다. 질서의 본질이라는 무려 4권짜리 대작인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바로 그 기나긴 여정의 마지막 4권, 빛나는 토대의 에필로그, 경험적 확실성과 지속적인 의심이라는 챕터입니다. 네, 27년간의 연구를 집대성한 마지막 장인데 보통 이런 글은 자신감 넘치는 결론으로 가득 차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딱 마침표를 찍는 느낌으로요. 근데 이 에필로그는 정반대예요. 알렉산더는 여기서 과학의 정의 자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주장을 펼치면서 동시에 솔직히 나 자신도 이게 전부 진짜인지 믿기 힘들다는 좀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챕터가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요. 평생을 바친 연구의 결론을 내놓으면서 그 위대함과 함께 인간적인 고뇌를 숨김없이 드러내니까요. 맞아요. 아주 솔직하죠. 이번 시간에는 건축이라는 분야를 넘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알렉산더의 마지막 성찰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대체 뭘 발견했길래 스스로도 믿기 힘들어했을까요? 그 질문을 따라가는 게 오늘 우리의 임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알렉산더가 왜 이런 논의를 시작했는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는 1600년대 이후, 그러니까 데카르트 시대 이후의 과학이 세상을 보는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과학이 뭐가 문제였다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알렉산더가 비판하는 건 과학 그 자체는 아니에요. 아, 과학 자체는 아니고요. 네, 과학이 세상을 거대한 기계로만 보도록 길들여 왔다는 점,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거죠. 이걸 보통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데요. 기계론적 세계관이요? 네, 이 관점은 우주를 그냥 부품들의 집합으로 보고 그 부품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분석하는 데는 정말 탁월했어요. 덕분에 물리학, 화학, 공학이 눈부시게 발전했죠. 그렇죠. 우리가 누리는 현대 기술 문명 전체가 사실 그 토대 위에 서 있는 거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 바로 가치와 느낌의 영역입니다. 기계론적 과학의 세계에서는 측정할 수 없는 건 존재하지 않는 취급을 받거든요. 아,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이 아름답다거나 어떤 공간이 살아있다고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건 과학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치부되어 버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과학은 그림을 구성하는 물감의 화학 성분은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지만 그렇죠. 왜 우리가 그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군요. 그건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고 딱 선을 그어버리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알렉산더는 바로 그 선을 넘으려고 한 거예요. 그 선을요? 어떤 공간이나 사물이 우리에게 주는 살아있음이나 전체성의 느낌. 이게 단순한 주관적 감상이 아니라 그 공간이나 사물에 실제로 존재하는 관찰 가능하고 또 공유 가능한 사실이라고 주장한 거죠. 와, 사실이라고요? 네. 그리고 이걸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 거고요. 잠깐만요. 내면의 느낌을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인다는 게 좀 모순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제 느낌이랑 다른 사람 느낌이 당연히 다를 텐데 어떻게 그게 객관적인 과학적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바로 그 지점이 알렉산더 이론의 가장 혁신적이면서도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방법을 300년 전 데카르트의 방법과 직접 비교해요. 아, 데카르트랑요? 데카르트의 방법은 뭐였죠? 관찰 과정에서 관찰자인 나를 철저히 배제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내 감정, 내 가치관을 모두 지우고 세상을 객관적인 기계처럼 바라보는 훈련이었죠. 맞습니다. 그래야 객관적인 사실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배웠으니까요. 네네. 하지만 알렉산더는 정반대의 접근을 합니다. 관찰자인 나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가장 깊은 자아를 가장 정밀한 측정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해요. 나의 자아를 측정 도구로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구체적인 예가 있을까요?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컵 2개를 상상해 보세요. 컵 2개요? 네. 하나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원통형 플라스틱 컵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도예가가 손으로 빚어서 약간은 비대칭이지만 손에 쥐었을 때 착 감기는 느낌이 드는 도자기 컵이고요. 네, 머릿속에 그려지네요. 기계론적 과학은 두 컵의 부피, 무게,
재료 성분 같은 것만 측정할 수 있죠. 가치 판단은 못해요. 그렇죠.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알렉산더의 방법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두 컵 중에 어느 쪽이 당신이라는 존재와 더 깊게 연결되는가? 어느 쪽이 더 살아있는 느낌을 주는가? 라고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화나 배경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도자기 컵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일관되게 같은 답을 내놓는 공유된 경험을 데이터로 삼는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마치 여러 과학자가 같은 실험을 반복해서 같은 결과를 얻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알렉산더는 이걸 실험이라고 부릅니다. 내 자아를 도구 삼아서 두 대상을 비교하고 어느 쪽이 더 높은 수준의 전체성, 홀리스니스를 갖는지 판별하는 거죠. 전체성이요. 네. 여기서 전체성이 높은 상태가 바로 도자기 컵처럼 우리 자신과 깊게 연결되고 살아있다고 느껴지는 상태를 말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교 테스트를 반복했을 때 나타나는 그 일관된 패턴, 그게 바로 경험적 증거가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결국 살아있는 구조, 리빙 스트럭처라는 건 우리가 어떤 장소에 들어갔을 때 여기 참 편안하다 혹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진다고 느끼게 만드는 바로 그 공간의 객관적인 특성을 말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게 그냥 내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그 공간의 구조 안에 존재한다는 거고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렌즈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것, 즉 공간의 생명을 보기 위해서 관찰자의 자아를 객관적이고 재현 가능한 방식으로 끌어들이는 새로운 관찰법. 이게 바로 알렉산더가 평생에 걸쳐 제안한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와, 그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세계의 절반, 즉 가치와 의미의 세계를 과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믿었어요. 와. 이건 정말 건축이론을 넘어서는 세상을 보는 방식에 대한 거대한 혁명이네요. 데카르트 이후 400년간 이어져 온 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니까요. 그렇죠. 정말 담대한 시도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이론을 펼친 후에 이 에필로그의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잖아요. 네, 맞아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솔직한 고백으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알렉산더는 이 모든 것을 설명한 뒤에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 자신도 이 모든 것이 정말 사실일지 상상하기 어렵다. 정말 충격적이죠. 평생을 바쳐서 완성한 이론인데 그걸 내놓으면서 나도 잘 못 믿겠다고 말하는 셈이니까요. 그렇죠. 그는 스스로를 20세기 기계론적 세계관의 믿음 속에서 깊이 형성된 아이라고 표현하더군요. 네. 수십 년간 과학적, 이성적 사고방식으로 훈련받은 자신의 내면 한구석은 여전히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상은 그저 무의미한 입자들의 기계적인 움직임일 뿐이고 너의 존재는 짧고 덧없는 우연일 뿐이야. 네가 말하는 공간의 생명 같은 건 그냥 감상적인 착각이야 라고요. 자신의 위대한 발견과 자신이 평생 교육받아온 그 합리적 이성 사이에서 엄청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이 정말 이해가 가요. 저도 가끔 글을 쓰거나 어떤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다 보면 이게 정말 맞는 생각인가 싶다가도 다른 모든 가능성을 지우고 나면 이 결론밖에 남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순간이 있죠. 평생을 바친 연구의 결론을 자기 스스로 의심해야 하는 심정은 정말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이것이 진실임에 틀림없다고 단언하잖아요. 네, 단언하죠. 어떻게 그런 확신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그 유명한 셜록 홈스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셜록 홈스가 이런 말을 하죠. 불가능한 모든 것을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것이 아무리 믿기 어려워 보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진실이다. 속어법이군요. 흉습니다. 알렉산더의 논리는 이거예요. 그는 지난 30년간 건축과 도시에서 관찰되는 수많은 사실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왜 어떤 오래된 마을길은 걷기만 해도 편안하고 좋은데 어떤 현대적인 도로는 차갑고 비인간적으로 느껴지는가, 이런 것들, 누구나 공감하는 경험적 사실들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체계를 찾아 헤맸다는 겁니다. 기존의 건축 이론이나 도시계획 이론으로는 그게 설명이 안 됐다는 거군요. 전혀요. 기존 이론들은 기껏해야 건물의 기능이나 경제성 혹은 해체주의적인 미학 같은 것들만 다뤘지 왜 어떤 공간이 인간에게 더 깊은 안정감과 생명력을 주는지를 설명하지 못했어요. 알렉산더가 내놓은 이 살아있는 구조 이론은 비록 환상적으로 들릴지는 몰라도 우리가 건물과 공간을 통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그 수많은 사실들을
유일하게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안이었다는 결론에 이른 거죠. 다른 모든 이론들이라는 불가능한 것들을 제거하고 나니 비록 믿기 힘들지만 살아있는 구조라는 이 이론만이 남았다. 그래서 이것이 진실일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는 이 에필로그를 그 유명한 마지막 문장으로 끝맺습니다. 아, 그 문장이요? 나는 그것을 믿고 싶다.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진실임에 틀림없다고 믿는다. 와, 이 문장이야말로 그의 과학적 훈련이 새겨넣은 이성과 그가 발견한 새로운 경험적 증거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 거대한 이론에 너무나 인간적인 깊이와 진정성을 더해주는 마무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오늘 크리스토퍼 알렉산더가 기존 과학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제안했던 것, 즉 우리 내면의 깊은 느낌을 측정 도구로 삼는 새로운 관찰법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엄청난 발견 앞에서 그가 느꼈던 깊은 개인적 고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요. 네. 알렉산더가 27년간의 집필을 통해 최종적으로 제시한 것은 단순히 더 나은 건물을 짓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수백 년간 분리되어 왔던 객관적인 세계와 주관적인 세계, 사실의 세계와 가치의 세계, 기계적인 것과 살아있는 것을 다시 하나로 통합하려는 우리 세계관의 근본적인 전환에 대한 제안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관찰법이 관찰자의 자아가 객관적이고 재현 가능한 방식으로 그림에 들어오도록 허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의 삶이나 일에서 감정적인 충동이 아니라 신중하게 검토한 여러분 자신의 외면적 경험, 그 깊은 직관과 느낌을 유효한 의사결정 도구로 사용하도록 허용한다면 무엇을 다르게 보거나 이해할 수 있게 될까요? 지금은 그저 복잡하고 혼란스럽게만 보이지만 어쩌면 여러분의 눈앞에 드러날 살아있는 구조는 무엇일까요?